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안보, 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정책들. 이를 둘러싼 뜨거운 이슈를 자세히 또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박상규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 소식을 요약해드리겠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양국 간의 방위산업 MOU, 즉 투자 양해각서의 내용을 중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투해야 되고 지역 정확하게 가서 떨어져야 돼요. 네, 이 자리에 청년정책위원회 신지호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특별 연설의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원전의 이런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저희가 반드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 내용을 좀 들으셨지만 네. 자유 16번, 네. 연대가 11번, 네.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말을 9번 네. 언급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자유와 연대, 이게 이제 윤석열 철학의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보스 포럼은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렇죠. 그런 세계적인 포럼 아닙니까? 근데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신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까지 취해온 그게 안보는 미국과 주로 협력을 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고 하는 안미 경중 노선. 그렇죠. 안미 경중 노선이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는 국제 환경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가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신냉전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돼서 가는 거.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이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세계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된 이 경제 안보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제목은 Solidarity in Action, 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 뭐 굳이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단독 특별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클라우드 슈밥 WEF 회장과 짧은 대담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원전 확대 구상을 다시 한번 또 밝히셨어요. 그렇죠. 이게 원전은요, 우리가 그 뭐 과거에 뭐 일부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 좀 저평가가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네. 두 가지 원전의 그 우수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뭐 가장 청정한 에너지다. 네. 가장 청정한 에너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이 저렴하다.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하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네. 이 두 가지에서 다른 그 대체 에너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원전 기술의 발달로 그 우려했던 안전성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게 하나의 그 청정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의 가장 대표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 그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 또 나왔고요. 윤 대통령은 세계 굴지의 기업인들이 총 집합하다시피 한 이 다보스의 한국의 밤 행사에도 네.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날 행사에서 참 여러 가지 볼거리들 또 들을 거리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휩쓴 우리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주제곡, 테마곡이 나왔고 또 우리의 흥을 담은 퓨전 민요, 네. 범 내려온다. 네. 이게 이제 또 직접 공연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날 그 참석한 스타들의 면면이 간단치 않죠? 아, 그렇죠. 지금 그 제가 2010년에도 다보스 포럼에서요. 한국의 날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이 되네요. 예. 그때 저도 거기 다보스 포럼에 갔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처럼 그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이 K컬처의 파워. 그 당시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부족했지만 지금 풍성한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K컬처의 위력 전 세계를 거의 휩쓸고 있는 이 돌풍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의 그 한국의 날 코리아 데이 때 저 이제 K컬처 주요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네, 그 자리에는 그래서 이 그 나윤선 씨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이고 프랑스 문화예술 그 훈장까지 받은 뮤지션이고요. 가수 소양 씨, 네. 또 세계적인 또 팬이 있는 대단히 그 역량 있는 가수,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뭐 직접 다 참석을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세계적 CEO들이 환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지금 뭐 K컬처의 경쟁력은 뭐 지역과 이념과 종교를 떠나서 다 이제 소구력이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소양 씨 보니까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세계적인 기업의 광고 모델을 K컬처의 캐릭터로 지금 쓰고자 하는 네. 뭐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속속 아이돌들을 뭐 그렇죠. 그 글로벌 홍보대사로 쓰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네. 소식도 지금 이어졌는데요. 자, 이제요.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 UAE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다. 이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한 UAE 방위산업 MOU.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MOU를 맺은 K방산 수출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MOU 체결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네. T-50 고등 훈련기 등을 수립할 가능성 매우 네. 커진 거죠? 매우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UAE는 그야말로 이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렇게 양국의 관계를요. 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사실상 동맹 다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유일한 동맹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한미 동맹이 있는 거고. 근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앞에 또 특별히 붙습니다. 그야말로 그 바로 밑이다 이런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동맹 바로 밑 거의 준 동맹이다. 거의 혈맹이란 표현도 이번에 나왔는데 준 동맹이다. 경제 이렇게. 혈맹. 예. 근데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상으로도 이제 이 방산이라는 게 경제하고 안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게 이 방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세계 6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방산 수출에서는요. 국방력에 못 미치는 9위였어요. 9위. 3위 정도 이제 예,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그 방산 수출액이요 17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173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 전년도에는 72억 달러였어요. 그야말로 뭐. 1년 만에 네. 배 이상으로 뛴 거죠. 거의 3배 가까이. 예. 네. 그리고 올해는 이거 173억 달러 훨씬 상회하는
그래서 2027년에 가서는 방산 수출 세계 4위까지 가보자. 지금 우리 국방력 그 랭킹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산 수출의 최강국은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고 중국, 독일, 프랑스 이게 방산 수출 G5입니다. 쟁쟁한 G5들. G5인데 우리가 2027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 정도에는 G4까지 들어가 보자. 그야말로 하는 4강 진출이네요. 그렇죠. 월드컵 4강처럼 방산 4강에 올라가자. 이게 야심찬 계획인데 충분히 이 상승 속도로 봐서는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네. 실제적인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격 미사일 천공2의 수입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규모를 제가 보니까 네. 4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정확히 1년 전에 작년 1월에 우리 그 한국판 사드라고 하는 천궁2 이거를 단일 프로젝트인데 5조 원 가까운 이게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근데 UAE가요. 네. 어떤 게 있냐면요. 이란으로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세계는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그렇죠? 숙적이죠. 예. 네. 그래서 이슬람 내전 아닙니까? 그렇죠. 시리아 내전도 수니파 시아파 내전이고요. 정말 해먹은 거죠. 예, 네. 예멘 내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수니파 대 시아파. 근데 이제 수니파의 종주국은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다음에 시아파가 이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UAE는 사우디하고 사우디 반도의 일부에 있지만 그 종파도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수니파인데 근데 그 바다를 마주보고 홍해? 예, 이란하고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공격을 수십 차례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UAE가. 그다음에 지금 그 예멘 내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반군들을 후티 반군이라고 부릅니다. 후티족 반군. 후티 반군. 네네. 근데 후티 반군이요. 정확히 작년 1월 17일에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 있던 그 정확히 1년 전입니다. 뭘 했냐면 미사일 2발과 드론 공격을 해갖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사실 내전 상황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이란 그다음에 예멘 내전의 그 후티 반군 이 공격 근데 주로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격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는요. UAE의 안보에 있어서 아주 사활적 이익이 걸린 거죠. 근데 그것을 이 한국산 천궁2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 상황인데 내전이 네. 아니라 이제 적국의 개념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한국판 사드를 네. 이 도입을 그것도 네. 5조 원 가까이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고요. 그래서 새해 첫 순방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이미 강력한 방산 수출 정책과 방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울러 방산 수출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방산 육성과 그리고 방산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외교국방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 K방산 수출을 위해 좀 외교국방 함께 뛰어라. 네. 이런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도 있었어요. 네. 이번 순방과 이런 것들을 좀 예비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방산 수출 업체는 민간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창원에 우리 그 방산 업체들이 뭐 한화 디펜스부터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방산 업체가 다 이제 창원에 밀집돼 있고 그렇죠. 이게 수출하는 것도 이제 그 이런 개별 기업들의
자기들의 이제 매출이 되는 거지만 네네. 이 방사는 말이죠. 그냥 민간 기업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인 그러니까 방위 협력,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민관이 같이 합작을 해야 된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합작을 해야 된다. 2인 삼각처럼 가라. 그렇죠. 네. 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요. 이제 안보실 밑에 이제 차장이 1차장이 있고 2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국방 담당은 2차장입니다. 네. 그래서 2차장 산하에 그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민관 합작 이 네. 협력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그거를 여기서 총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K방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가 예. 가격에 대비해서 아주 탁월한 성능이 있다는 그 점 하나. 네. 또 하나는 어떤 외국도 따를 수 없는 납기를 네. 잘 지키는 거. 네. 이 두 가지라면서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UAE하고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이거에 통큰 투자. 이건 UA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고액. 예. UAE는 아시다시피 중동의 석유 부국이고 그렇죠. 국부 펀드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이 기업도 이런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도 국가 경제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가장 많이 투자했던 데가 영국인데 요번에 300억 불은요. 그 영국 최대 투자액의 2배 반입니다. 네. 2배 반인데 거의 뭐 3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UAE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원전, 바라카 원전, 이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납기를 맞춘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도 원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원전 강국, 우리랑 경쟁 상대인데 이 사람들 그 한 거 보니까 뭐 5년 늦어진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납기가 완공이 10년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 코리안들은 악조건 속에서 코로나 이래갖고 뭐 사실상 그렇죠. 이게 물동량이 동결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걸 정확히 맞춰줬다. 그야말로 딜리버리를 칼같이 맞춘다. 예. 지난 그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우리 K9 자주포라든가 이거를 그 계약을 발주한 것도 이 납기만큼은 한국은 정확하다. 칼 같다. 예. 폴란드 대통령까지도 그러니까요. 관심을 보이고 뭐 국영방송 나오고 그렇죠. 그때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K방산 수출이 이제 급증 추세인데 네. 수출 대상이 중동은 물론이고 네. 무기 수출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몇몇 아이템에서는 이제 미국산보다도 성능이 더 좋고, 그다음에 납기를 뭐 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요. 네. 호환성이 좋다는 거예요. 호환성. 우리가 이제 휴대폰도 이제 이게 아이폰이냐 무슨 삼성전자 폰이냐 이 호환성이 없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제품은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기가 뭐죠? 미국산 무기 아닙니까? 메이드 인 USA 죠. USA인데 메이드 인 USA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호환성이 되는 이런 또 강점도 그러니까 있단 말입니다. 미국산을 쓰다가 우리 무기를 써도 전혀 그렇죠. 지장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산 그게 메인 장부인데 부속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도 하등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예.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더할 그렇죠. 나위 없는 우수 제품이 네. 납기도 잘 맞추고 네. 호환성까지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네. 삼박자네요. 네. 최근 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다. 네. 일각에서는 뭐 신냉전 뭐 이런 그렇죠. 표현도 쓰고 있는데 우리 방위 산업이 다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 170 그 몇억 달러를 넘어서서 한 거의 저는 뭐 250달러 이상 250억 달러. 250억 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 추세로 하면은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방산 G4안에 월드컵 4강처럼 세계 4강에 들어가면서 이게 효자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토 면적도 그렇고요. 그게 또 자원이 그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열린 통상 대국 이 노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네. 열린 통상 대국, 나라는 작지만 큰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들 큰 기업을 키우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통상 대국이 되면서 이제 세계 그 10대 경제 대국에 이제 진입하게 된 건데 네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이 좀 저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지금의 뭐 정체 상태를 획기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이 돌파구가 방산에서 또 원전에서 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K방산 수출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것도 네 가지라 해서 포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그 등장하는 게 K9 자주포, K9 자주포 이게 있습니다. 이제 K9 자주포는요. 이게 하나 디펜스가 만들고요. 하나 디펜스가 만듭니다. 예, 최고 속도 저기 뭐 화면에 보시는 시속 것처럼요. 60km, 최대 사거리 40km. 예. 발사 속도 15초. 예. 급속으로 3발을 쏠 수 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스타 LIG X1의 천궁2. 아까 나왔던 무기죠? 네. 그다음에 카이의 K50. 이번에 UAE에도 이제 그렇죠. 그 양해각서에 들어가 있는 고등 군사 훈련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1,400톤급 잠수함과 군함이다. 네. 이런 얘기네요. 저게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입증이 된 네. 효자 사형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방산업계도 이런 그 움직임에 발맞춰서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네. 예정인 중동 최대의 방산 엑스포 네. 뭐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이제 내년 1월입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 예, 2월 2월이요. 20일부터 닷새간 아부다비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한 그 도시에서 이게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번에 UAE에 그 했지만 옆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엄청난 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빈살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얘기하면서 그때 뭐 이제 40조가요. 그 이제 또 투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 방산은 방산대로 또 요번에 UAE뿐만 아니라 중동 나라들 그다음에 또 유럽 쪽에서도 올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여기서 또 한 번에 잭팟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뭐 그 엄청난 오일머니의 네. 결정권을 쥔 사람들이 오는 이 전시회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이 포스타를 앞세워서 또 그렇죠. 참여를 한다 이런 네. 말씀이 되겠네요. K방산 수출의 사령탑, 네. 영어로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실 안에 설치하고 네. 또 여기에는 방산 수출 기획팀도 네. 꾸려질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기업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요. 네네. 이게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하고 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걸 위해서는 어떤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어느 나라하고 어떤 식의 안보 협력을 맺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K방산 수출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기획팀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 나가 있는 아크 부대. 네. 우리의 아크 부대를 찾아서 강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면서 일일이 네. 다독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했는데 이 아크란 말이 아랍어로는 형제라고 네. 하는데 이 행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특별히 또 우리 신 부위원장께서도 아크 부대를 하면 생각나는 게 많다고요. 이게 이제 2010년에 UAE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 부탁을 하나 하는데 우리 육군 특전사 훈련하는 그거를 꼭 참관하고 싶다. 참관하고 싶다. 그걸 참관하고 홀딱 반했어요. 홀딱 반해서 군대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경호부대, 네네. 그다음에 우리 특전사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특수부대를 교육실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예부대를
좀 파견해달라. 근데 우리가 UN 평화유지금 PKO 네. 그리고 이제 파병한 적은 있지만 이런 그거 이외로 파병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네, 네. 전례가 없어갖고 네.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훗날 다 밝혀질 외교 비사 중에 하나지만 그때 우리 원전 수출 1호가 뭐예요? UAE의 바라카 원전 아닙니까? 바라카죠. 바라카 원전인데 UAE는요 사실상 이 군대 파견도 패키지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군대 파견해줘야지 원전 뭐 발주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패키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0년에 우리가 그 150명, 네. 150명이 갔고요. 가서 그 엄청나게 그 훈련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00억 불 대한민국 투자라고 하는 그 잭팟이 터지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원전 아주 깔끔하게 납기에 맞춰서 지어줬다라는 거. 바라카. 그다음에 네. 아크 부대 덕분에 UAE 안보가 상당히 탄탄해졌다. 이 두 개 때문에 요번에 300억 불 투자 유치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는 표현도 그런 뿌리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온 거다. 네. 자, 여기서요.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하고 또 했던 그 대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4,000m 높이에서 4,000m. 예, 거기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요? 예, 낙하산? 낙하산하고 대강해가지고 비행기에서 그 지역 정확하게 가서 떨어져야 돼요. 건강해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가족들 다시 또 만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파이팅! 사기가 아주 높아 보이고 네. 대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화기애애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아크 부대는 우리 지금 주한미군이 28,0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28,000명의 주한미군처럼 UAE에게는요, 저 아크 부대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 두 나라의 유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와 안보 이 양축으로 이게 결합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앞에 특별히 붙는다. 특별히 붙는 이가 거의 준동맹 수준이다 네. 하는 거고 그 아크 부대 원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하신 말씀은요. 그거는 바로 아크 부대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끝으로요. 아크 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창설돼서 이번에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 네. 감회가 참 남달랐다고 하는데 네. 그 비화를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원전 수출 1호를 이제 UAE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부대 파병했죠. 그 다음에 그 아부다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서울대병원에게 그 운영을 전체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서울대병원.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의료 협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UAE에서 가장 뭐라 할까 환자들이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바로 그 병원입니다. 최애 병원이네요. 최애 병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UAE가 대한민국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지 갑자기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게 그 축적된 그게 요번에 비로소 활짝 꽃을 피웠다, 만개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지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핫정책, 뜨거운 정책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주제로 가는데요. 요즘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의 허리를 좀 펴게 만들어줄 또 얄팍해진 청년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즐거운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인데요. 주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이 최저임금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그러니까 2023년 현재의 시급이라고 한다면은 9,62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생각하고 주 5일로 일하게 되면 20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 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 인상 폭이 또 궁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제 2022년에는 9,16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인 2021년 대비 5%가 인상이 된 것이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인상률은 5%로 인상이 돼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5% 높아진 9,620원이 된 겁니다. 네. 이 주 40시간으로 5일을 근무하면 받는 그런 이제 최저임금의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2017년부터 지금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매년 꾸준히 지금 오르는데 오름폭이 좀 그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요. 우리가 얼만큼을 올리겠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의결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하겠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결국은 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 공약까지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상률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인가요? 그때 가장 많았다가 네, 떨어집니다. 그 그래픽을 네.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그때 가장 높아졌다가 2018년도군요. 가장 높아졌다가 그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1만 원까지 올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 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급속도로 올렸다가 이게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약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정부에서는 매년 5%씩 인상하겠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비해서 5%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목이라는 것과 실질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실질 최저임금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명목적으로 5% 내외가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좀 짚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그런 게 얘기들을 이제 유행어처럼 하잖아요. 네, 됐죠. 그게 네. 이제 실질 최저임금이라고도 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5% 올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2년간 소비자 물가가 얼만큼 올랐냐면 7.1%가 올랐습니다. 훨씬 더 오른 거네요. 훨씬 더 올랐죠.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률은 6.6%밖에 안 돼요. 2년을 엮어서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내 임금이 최저임금은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짚어드려야 될 것은 한국은행이 얘기하기로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가공식품 등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낄 때 한 5% 내외 정도라고 느끼는데 결국은 3.5% 정도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는 저희가 보는 최저임금률이 플러스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90%의 그 응답자들이 한 얘기가 물가가 올라 내 월급은 쪼그라들었는데 올해 소원이 그야말로 연봉 인상이다. 근데 연봉 인상이라는 게 연봉만 올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실질 최저임금의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더 오르면 제가 생각하는 체감률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비판이 최저임금은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향후에 물가 상승률에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의 네, 맞습니다. 이 주요 공약이었어요. 이 카드를 또 꺼내 들었는데 2021년도 8월 자영업 비대위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이제 처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발언이. 네. 자, 어떻게 얘기가 돼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 이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변함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임금이나 노동 생산력이나 뭐 소득 분배율을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사업의 종류별로는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이러한 지역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서에 업종별로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차등임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사실 지역별로는 일본 같은 데서는요. 하고 지역별 있죠. 도쿄 다르고 저기 맞습니다. 어디 시골 다르고 네. 저 가보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문가들은 차라리 업종별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다른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그 업종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거밖에 못 받고 네. 일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다 같이 예를 들면 임대차와 관련된 금액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업종의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이는 오히려 감수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그 금액의 차이를 두려면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강원도 얘기하시려는 그냥 거죠. 강원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는 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이제 강릉이나 속초나 외지에서 많이 관광들 가시고 하는 그렇죠. 곳인데 이런 곳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획일적인 규제인 최저임금제를 우리는 적용받지 않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업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법에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 다만 이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다르게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최저임금 위에 안건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몇 차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차례도 통과된 적은 없어서 이제까지는 차등 적용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를 잘 입법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지역별 차등 적용은 도입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시골이나 이런 데 어려운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고용을 올리고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지역에서는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최저임금을 조금 낮춘다고 한다면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두 명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의 사업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다른데 왜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단서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진 외국, 뭐 꼭 굳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주가 다 합쳐져서 된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51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방 최저임금 자체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하원을 거쳐서 의회를 통과하면 연방의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의 최저임금. 연방의 최저임금.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각 다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연방의 최저임금보다 각 주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을 넘는 주가 있어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워싱턴 주라든지 수도. 네,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14달러도 넘는, 그러니까 연방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부에 좀 부자들 사는 데는 좀 높고. 그렇죠. 거기도 네. 그쪽이 또 예를 들면 지역에 관련된 물가가 더 높다거나 아니면 임대차 비용이 높기 때문에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선진 사례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얘기하셨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임금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먼저 최저임금의 개정 목표치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시는 하는데 그럼 지방에서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다른 네, 건가요? 다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역별 최저임금위는 뭐 물가를 고려한다든지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A, B, C, D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만약에 A 등급이다.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쿄나 오사카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능력이 비교적 우수하죠. 여기는 좀 임금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대도시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이제 A 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또 산업별로도 결정을 하고 노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한다고 노조가 총파업을 지금 선언하고 아주 시끄러움. 전형적으로 노조가 강한 나라인데 프랑스의 최저임금도 좀 궁금해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전 시급 10.85 유로.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경우면 1,645.58 유로, 그러니까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자체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올 법하네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우리와는 이 체제가 좀 다르고 사정도 좀 다르겠지만 또 가까운 나라 중국이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별의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국가 자체로 최저임금은 없고요. 아마 성별 그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성이라고 거기는 부르죠. 이 성 자체에 각각의 지방 자체의 그 정부별의 최저임금이 있고요. 22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높은 곳 다 예상하시겠지만 상해. 상하이. 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월 2,590위안 그리고 북경이겠죠 당연히. 북경 같은 경우에 시급 25.3위안 이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이 차등 적용이라는 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편에 맞게 해야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또 도입을 할 때 네.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공무원의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직급별로 다르게 이번에 인상이 됐다는데 윤 대통령의 이 차등 적용 의지, 공약이 여기에 좀 적용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는 경찰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라미드 같이 너무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완화시켜야 되고 밑에 있는 피라미드 밑에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다가 인상폭을 맞췄고 9급 5호봉, 8급은 2호봉까지 차등폭을 줄여가면서 적용을 한다. 즉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어요. 약간 하후 상박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무원에서 인상폭을 인정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게 처우를 개선에 중점적으로 두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처우
대한 개선에 중점을 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하우 상박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만 아직까지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위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또 임금의 몇 %까지는 내서 오히려 이 사회에 개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단 이 보수를 동결을 네. 했고요. 궁금해지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입니까? 대통령 연봉이 2억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한시도 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 계산해 본다면 또 일반적인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실질 최저임금의 문제, 또 차등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법이 아니고서 그 전에 정부의 조치로 이게 좀 필요한 데는 좀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이 있고 지역별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별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원도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업종별은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각의 단체들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매번 근데 결렬되고 네, 그래서 이 논쟁이 심해서 세네 차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넘어간 적은 없고요. 다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경제 규모에 대해서 오히려 더 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 실질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고루 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협의에 의해서 좀 빨리 마련됐으면 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에 또 보실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설 연휴 직후인 25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영한 원장과 함께하는 북한은 지금에서는 최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종합적으로 결산하는 순서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